변동폭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7월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 매수 번갈아 가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는데 정말 대단한 변동성 장세인데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7월 들어서 총 14일에 영업일이 있었는데 그중에 3일 제외하고 총 11 번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변동성 장세인데요. 이런 주식시장과 함께 우리나라 외환시장도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때는 정말 우리나라의 환율이 계속 너무 빨리 올라가서 걱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7월 들어서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정말 이것은 우리나라 아니면 정말 보기 드문 그러한 시장인데요. 정말 우리나라가 다이내믹 코리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정말 주식시장에도 엄청난 다이내믹한 그런 모습을 보이더니 이 외환시장에서도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다가 또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 주요국 통화 중에서 가장 빠르게 환율이 올라가더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통화가 제일 빨리 달러 대비 녹아내리더니 이번에 가장 빨리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제목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도대체 환율이 최근 들어서 특히 7월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또 이해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또 전망도 함께 해보려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환율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 걱정해 왔던 혹시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 이제 없는 거냐 이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적어도 아직까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외환위기 가능성은 항상 염려해야 되고 대비를 정말 잘 해야 된다. 이것은 뭐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정말 대비를 잘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이게 환율 지난 5 년간의 추이입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지난 5년 전만 해도 한 1,150원 정도 하던 것이 지난달에는 1,560 원까지 위협했잖아요. 그러다가 굉장히 빨리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시면 장기적인 추세는 그냥 계속 우상향하는 거예요. 거의 일직선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 추세를 그냥 잡아 보면 올해 말 정도 되면 환율이 1,571 원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내년 말이 되면 한 1,650 원까지 갈 거다. 이 이야기는 어떤 외부적 조건이 변화하지 않고 또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정책적 변화를 아주 세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심하게 등락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더라.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환율이 계속 올랐다가 7월 1일 이때부터 이렇게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7월 1일 그 당시에 1,550원 정도 찍었는데 그 이후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거의 5%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한 20일 남짓 지났잖아요.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거 이것도 정말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 도대체 왜 그러냐? 혹시 달러 가치가 크게 빠져서 그러냐? 이 달러 인덱스가 바로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 사실 거의 변동이 없어요. 한 0.4% 정도 7월 들어서 약간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통화만 거의 한 4.6% 정도 가치가 상승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이게 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그만큼 높아진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도대체 7월 들어서 갑자기 환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느냐 이에 대한 원인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한 4 가지 정도로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지난 7월 10 일이죠. SK 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미국에서 했죠.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무려 265억 달러만큼의 거대한 자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으로 일정 부분 들어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 그러면 결국 환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한 가지 요인이고 외국인들이 거의 매달 순매도를 했었는데 인제 7월 한 중순 정도 막 들어오면서부터 순매수하는 쪽으로 좀 전환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매도세가 좀 많이 약화되었다. 그게 두 번째 요인이고 세 번째는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그렇게 되면서 한미 간에 그 기준금리의 격차가 좀 줄어들었고 또 이게 바로 또 시장 금리의 격차도 또 줄어드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그러한 요인이 돼 버렸다 하는 거고요. 또 네 번째는 정부가
지난주에 또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무려 3.0%로 상향 조정했어요. 연초만 해도 한 2.0이라고 봤는데 한 3.0까지 간다. 계속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엄청나게 좋을 거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네?' 이것도 결국 우리나라의 통화를 더 강화시키는 요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는 지난 7월 10 일에 미국 나스닥에 SK 하이닉스가 성공적으로 상장하게 되면서 무려 265억 달러를 끌어모았습니다. 그 265억 달러 중에 일정 부분은 미국의 투자 자금으로 남겨 놓고 또 일정 부분은 ASML 등에서 반도체 관련한 장비를 또 수입하는 데 쓰려고 하겠지만 또 상당 부분은 한국으로도 갖고 들어와서 원화로 환전을 하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장에 선반영된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하는 그러한 추정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서 현물한 시장에도 결국은 굉장한 영향을 줬다. 달러 공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환율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요인이 됐어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순매도했잖아요. 무려 한 150조 원 정도 순매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달러로 바꿔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이것이 결국은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는데 7월 한 10 일경부터 시작해서 순매도가 좀 순매수로 조금씩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큰 규모는 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순매도가 많이 약화되었다. 그것은 이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삼전 하이닉스의 주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게 되니까 외국인들의 리밸런싱 하려고 하는 동기가 많이 약화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달러 수요가 좀 약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올리게 되면서 지난 7월 16 일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 쪽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한국과 미국 간의 이 양자 간의 통화 가치의 교환 비율이 바로 환율이기 때문에 일단 금리를 봐야 되거든요. 그 금리 격차가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다면 당연히 미국이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나라보다 더 좋기 때문에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계속 그 역전이 너무 심화되었고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를 많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0.25% 올리게 되면서 2.75가 되었는데 그래서 1.25% 포인트에서 1.0% 포인트로 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좀 원화 가치가 좀 높아지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해소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격차보다 그동안의 그 스프레드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의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이제 3.0%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수정 전망을 했는데 이것은 뭐 KDI나 한국은행이 기존 전망했던 2.5%나 2.6%보다 더 높고 OECD나 IMF에서 전망한 2.6%보다도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거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좋을 것 같네.' 이렇게 한국에서도 생각하고 또 외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겠어요? 경제 성장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더 대폭적으로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더 있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달러 매도가 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반대로 한국에 들어와 주식을 사려고 하니까 원화 매수세가 더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서 또 환율이 좀 안정되는 그러한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더더욱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정말 환율을 앞으로 전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정말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면밀히 보시면 나름대로 판단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한 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죠. 무엇보다도 지금 중동에서 특히 이제 이란에서 전쟁이 이게 종전이 아니라 도리어 확전되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전면전으로 다시 또 확산이 되는 거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글로벌한 어떤 리스크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 가치는 더
강세를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상대적으로 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올 하반기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대미 투자 200억 달러를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집행이 되면 그만큼 달러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를 약세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에서 또 미국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 거냐. 앞으로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높일 거냐. 또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높여 나갈 거냐 아닐 거냐. 이것이 앞으로 또 환율에 영향을 미칠 거다. 또 네 번째로 이 반도체 피크아웃, 계속 반도체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정말 될 거냐 아닐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과 연계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앞으로 순매도할 거냐 순매수할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우선 당장에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잖아요. 미국과 이란이, 또 이란은 또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여러 나라에게도 본격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중요한 뭐 정유 시설이라든가 원자력 발전소 시설까지도 서로 공격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또 덧붙여서 미군 사상자도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또 보복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서로 악순환이 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되니까 글로벌 원유 가격이 지금 막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WTI도 이미 85달러 이상으로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더욱 올라서 뭐 90달러, 또 중동 이란 전쟁이 한참일 때 뭐 100달러까지도 막 넘어선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막 계속 올라가게 되면 다시 우리나라의 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3,500억 달러만큼 대미 투자 약속을 했어요. 5년 동안 그만큼 하겠다 했는데 매년 200억 달러만큼 하겠다, 이렇게 일단 약속을 했어요. 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과연 이 200억 달러 집행을 할 때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매월 조금씩 나눠서 할 건지 아니면 묶어서 할 건지, 또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할 텐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달러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정도는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가 현재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4,273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것의 거의 4.7%나 된다. 4.7% 별로 아니네. 그렇지 않은 것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273억 달러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200억 달러를 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간신히 4천억 달러를 겨우 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천억 달러가 깨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4천억 달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심리적 마지노선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깰 수 있는 아주 큰 규모의 투자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도 한 번도 사실 이 200억 달러가 집행된 적이 없었는데, 적어도 올해 안에 이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당연히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제 세 번째는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일단 한국은행이 일단 한번 기준금리를 높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인하가 아니라 인상 사이클로 이제 완전히 전환했고, 또 미국 연준도 그렇고 또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대부분 이제 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올리는 쪽으로 사이클 전환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미국 연준도 최근에 물가 상승도 계속 녹록치 않고, 또 반대로 경기는 생각보다 좋고 이러니까 '금리를 더 높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시장에서 보는 측면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표가 사실 막 섞여 있어서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다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금리를 더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금리를 계속 올리고 미국 연준은 금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러면 환율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반대로 미국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높여 버리면 그러면 환율이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우선 세 가지 말씀드리면, 만약에 중동 전쟁이 더 심화되면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두 번째로 대미 투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집행이 되면 또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준금리를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올리지 않는데 미국 연준만 올리면 또 환율이 올라갈 텐데, 반대가 되면 환율이 안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네 번째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 주가도 정말 엄청나게 좋고 수출도 엄청나게 좋고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정말 엄청나게 좋은 그런 성적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두 개 기업, 삼전 닉스가 엄청난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고 또 영업 이익률을 보이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서 또 투자도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그동안 좋았고 또 경기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이 AI 사이클이 이제는 거의 고점을 지나서 이제 피크아웃하는 거 아니냐? 또 그와 맞물려서 반도체도 이제 피크를 지나서 피크아웃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를 여러 곳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글로벌 IB들도 그렇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입장을 취하는 증권사 또는 애널리스트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개연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인데요.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너무 AI 투자가 너무나 지나친 거 아니냐. 이거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지금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를 막 때려 짓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AI 경쟁을 막 하고 있는데 이익은 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언제까지 계속 이게 밑 빠진 독에 물을 쏟아 부을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더더군다나 최근에 중국에서 지금 경쟁자가 지금 등장했잖아요. 문샷이라고 하는 기업이 킴이라고 하는 새로운 AI 버전을 내놨는데 보니까 뭐 미국의 웬만한 AI 버전보다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엄청난 자금 투자를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또 하나의 폭탄이 터졌죠. 창신 메모리가 이제 IPO까지 한다고 하면서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으고 이것 가지고 설비를 엄청나게 또 늘리고 그러면서 저가의 반도체를 엄청나게 생산해서 전 세계 반도체 가격을 교란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한편에서 반도체 AI 슈퍼 사이클이 꺼지면 반도체 수요도 떨어지는 데다가 반도체 공급은 또 중국 쪽에서 엄청나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현재 주력 산업으로 삼고 있는 이 반도체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수출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성장률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도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가 그동안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명줄을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반도체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피크까지 거의 온 것이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게 사실 다 네 번째와 연관이 있는데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한 6월까지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팔았어요. 순매도를 해서 한 150조 원 정도 순매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그 돈을 결국 달러로 바꿔 가지고 해외로 나가면서 환율이 계속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7월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주가가 7,000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리밸런싱할 그러한 동기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순매도세가 좀 많이 약화됐고 최근에는 약간 순매수하는 그러한 날도 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달러 수요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만일에 반도체 피크아웃이 정말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당연히 외국 자금은 우르르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르르 빠져나갈 때 그때가 좀 위험한 거거든요. 우르르 빠져나갈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가 정말 피크아웃을 딱 하는 순간 그러면 주가도 크게 빠지고 외국인들도 탈출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서 달러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그 달러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현재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은 4,273억 달러다. 이게 가장 최근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인데요. 자 이게 충분한 거냐는 거예요. 적어도 한국은행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적어도 단기 외채가 중요하다. 단기 외채하면 만기가 1 년이 되지 않는 외채인데 외환 보유액으로 나눠 보니까 4,273억 달러 나누니까 한 43% 정도 된다. 한 43%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외환 당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단기 외채는
말 그대로 단기 외채,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기가 일시에 도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보다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거는 만기도 없어요. 어느 한순간 그냥 버튼만 눌러 버리면 우르르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초단기 외채가 바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갖고 있는 주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한 그 지분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지난해 6 월만 해도, 그러니까 딱 1년 전만 해도 이게 한 855조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주가가 얼마나 빨리 올랐어요. 그냥 3배 이상 막 오르잖아요. 이렇게 되고, 또 특별히 외국인들이 주로 갖고 있는 주식이 삼전 닉스잖아요. 얘들은 더더욱 빨리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갖고 있는 그 지분 가치가 6월 22일 그때가 고점을 찍을 때인데, 그때만 해도 한 2,900조 원까지 갔어요. 그 뒤에 인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 2,300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계산을 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2,300조만 하더라도, 지난 1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 855조 원이니까 38에 24, 거의 3배 가까이 되잖아요. 엄청난 규모로 외국인들의 주식 지분 가치가 커진 거예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부터 돈을 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규모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좋은데 이걸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르르 들어온다고 해서 그래서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존내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크게 당할 수도 있다. 모든 경제적인 현상은 다 명과 암이 있어요. 들어올 때는 명인데 나갈 때는 암이다 하는 말씀이고, 특히 주식 투자 같은 것은 단기 외채보다도 더더욱 위험하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너무 적습니다. 이 적은 외환 보유액 가지고 외국인 지분 가치 계속 늘어날 때 이걸 어떻게 방어할 거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정말 심각하다. 이제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외환 당국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순대외 금융 자산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규모의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만 하더라도 이게 한 1조 달러 정도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한 것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보다 무려 1조 달러만큼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르게 이게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들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올해 들어서 굉장히 빨리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갖고 있는 주식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서 그렇다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거의 3배 이상 상승했다. 최근에 조정받아도 거의 3배 가까이 지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순대외 금융자산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거기에다가 국민연금이 그동안 해외에 많이 투자했는데 그 지분을 많이 줄였어요. 반대로 우리 국내 투자 지분을 더 많이 늘렸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더더군다나 이 순대외 금융자산이 계속 빠르게 줄어들었다. 한경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모 의원이 한국은행의 요구에서 구한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그 뒤에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실적으로 우리나라 순대외 금융자산이 올해 2 분기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사실 계속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충분하다. 단기 외채 대비로 보면,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가 뭐 한 40% 밖에 되지 않으니까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설사 그게 많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순대외 금융 자산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는 플러스가 아니라 1조 달러가 아니라 0 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대외 채권국에서 순대외 부채국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첫째, 우리나라 주가가 너무나 빨리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투자한 그 보유 지분의 가치가 너무나 커져서 그렇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많이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외 금융자산이 이제는 대외 금융 부채보다 더 작아지게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돼 버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 뭐냐? 호황의 역설이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주가가 올라갈수록 도리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상대적으로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적어진다. 그러니까 안전판이 점점 더
얇아진다는 거죠. 국내 주식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결국 외국인 지분이 더 커지게 되면 결국 이렇게 거꾸로 상황이 변화해서 우리나라의 대외 금융 부채가 우리나라 대외 금융 자산보다 더 커지는 상황, 이러한 상황이 돼 버린다. 그래서 여차직하면 외국인들이 돈을 빼 가지고 나가면 그걸 갚아야 되는 것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거다. 사실 우리나라의 순 대외 금융 자산이 플러스일 때도 유사시에 과연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해외에 투자한 것을 보면 정부가 그냥 갖고 있는 지분도 물론 있어요.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지분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소위 외환 보유액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상당한 부분, 예를 들어서 주로 뭐 미국 국채라든가 회사채 이런 것들 다 해외에 투자한 그 규모가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기업들이 FDI라고 하는 형태, 직접 투자하는 형태로도 지금 다 나가 있는데, 그걸 유사시라고 해서 그걸 팔아 가지고 공장 팔아 가지고 갖고 들어와라, 이게 가능한 이야기하는 거고. 또 우리 개인들이 서학개미라고 해서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돼 가지고 막 환율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서학개미들 보고 "너희들 주식 팔고 채권 팔고 해서 갖고 들어와." 갖고 들어올까요? 더더욱 빨리 팔아 나가려고 할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이 순 대외 금융 자산이 이제는 플러스가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면 더더욱 상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단기 외채가 얼마인지만 볼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투자에서 갖고 있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봐야 되는데, 전체 시가총액이 한 6천조 원 정도 되거든요. 6천조 원인데 외국인 지분이 한 3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외국인 보유액이 한 2,3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2,300조 원이 된다. 자, 2,300조 원을 현재 환율 1,480 원으로 계산해서 보면 1조 5천억 달러가 좀 더 됩니다. 1조 5,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자, 이것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4,274억 달러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외국인 주식 보유액은 1조 5,50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러니까 무려 3.64배 정도 된다. 사실 우리나라 주가가 좀 더 좋을 때, 그러니까 7천도 넘고 8천도 넘고 이럴 때는 사실 이게 4배도 넘었고 4.4배까지도 제가 계산한 적이 있었어요. 지난번 코스피가 9천이 넘을 때는 4.4배까지 돼 가지고 "웬 사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기분 나쁘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많이 줄어들어서 4.4배에서 4배, 그리고 3.64배까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많다. 외환 보유액 대비 엄청난 규모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연초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순매도한 규모가 1,500조 150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150조 원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달러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조금씩 파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그것보다 문제가,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피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매도로 완전히 돌아서고, 그래서 막 그거 빼 가지고 해외로 도망가려고 막 하면 이 150조 원이 동시에 빠져나간다고 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큰 규모로 달러 수요가 나타나게 될지, 과연 그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제가 시나리오별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총 외환 보유액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갖고 있는 그 자산 가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외국인들이 만약에 한 10%만 판다고 해 봐요. 10%만 팔아도 그게 무려 1,557억 달러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되느냐. 외환 보유액의 무려 36%나 된다는 거예요. 자, 외환 보유액 36%, 3분의 1이 그냥 날아갔다.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외환 위기죠. 만약에 그러면 외국인들이 25%나 판다. 자, 그러면 외환 보유액의 거의 90%가 넘는 정도, 무려 3,894억 달러만큼 달러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현재 환율로 계산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환율도 더 올라가서 더 많이 사실은 지불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을 텐데, 단순 계산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만약 50%만 팔면 어떻게 되느냐? 외환 보유액보다 무려 182%나 된다. 물론 전량 매도하지는 않겠지만 그 규모가 무려 3.6배나 많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가 크다. 외국인들이 무조건 들어와서 투자하고 있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도 경제학계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money라고 해서 막 단기적으로 막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이거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계속 있어 왔어요. 이 단기적으로 투자하고 단기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세금을 좀 과하게 부과하자 이렇게 계속 경제학자들은 많이 주장을 해 왔는데 이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월가에 이런 투기 자본들은 그러한 규제 없이 그냥 우르르 들어와서 그냥 돈 따먹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돈 따먹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외환 위기를 조장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넘어진 게 영국이고 그렇게 넘어진 게 사실 동남아고 한국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다시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막 계속 올라가니까 좋은 게 아니라 주식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본은 더더욱 그 규모가 늘어났고 그러니까 순식간적으로 그 돈이 빠져나갈 때 외환위기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외환 보유하고 그냥 단기 외채 이것만 비교해서 '아 우리나라 괜찮네.' 이렇게 보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자 제 말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정부는 알아서 잘하기를 바라고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때 '달러 자산을 좀 모아 놓는 것도 좋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환율 더 올라가게 만들고 외환위기를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개인은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내 자산, 내 목숨을 다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과 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